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아침신문 일면에 실린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톱기사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인터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정부, 태릉 공공주택 재검토하라.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좀 강력히 의지를 보인 정책인데요. 자,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8사 주택 공급 대책 아무래도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일면에 실린 사진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좀 아찔하죠. 여기 뭔가 일을 하고 있는 분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광주 참사 잊었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전히 위험한 공사 현장입니다. 이곳이 어디인가면요, 서울의 한 8층 높이의 한 병원 옥상입니다. 여기에서요, 지금 뭔가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일하고 계신 분, 뭔가 안전 장치라든가 안전한 어떤 뭔가가 없어요. 이거 원래 현행법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여전히 공사 현장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좀 뭔가 대책 좀 안 될까요? 이런 모습. 자, 다음은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전 발전 7%로 줄이고 중국, 러시아 전기 수입을 추진한다. 자, 정부가 마련한 2050 탄소 제로 정책 로드맵입니다. 뭔가 이렇게 계획이 지금 마련됐다는 거죠. 물론 아직은 확정 단계까지 가지 않았지만 이런 안이 마련은 된 겁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자, 태양광, 풍력 발전은 60배 넘게 늘리고 원전 비율은 23%에서 크게 낮춰서 7%까지 목표를 잡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전기 생산 아무래도 다른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일부 모자라니까 중국, 러시아 전기 수입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델타도 미상인데 더 센 델타 플러스가 온다.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인도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센 델타 플러스가 또 생겼다는 겁니다. 접종 선진국인 영국, 미국도 델타 바이러스 급증하고 있다. 일반 코로나보다 전파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델타 플러스까지 와서 우리나라도 걱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서울신문인데요. 사진 좀 보겠습니다. 역시 코로나19와 관련돼 있죠. 백신 접종 사진인데요. 이스라엘 그동안 백신 접종 굉장히 모범적이다. 그리고 뭐 전 국민 참 많이 맞았다. 이런 얘기 있었죠. 그래서 마스크 안 쓴다는 얘기 들렸는데 이스라엘 다시 실내 마스크 써라. 이렇게 됐습니다. 델타 바이러스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2살에서 15살 사이, 그러니까 뭐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죠.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풍부하게 읽어주실 네 분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는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김재석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박창한 장한대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6월 24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폭탄 돌리기입니다. 이거 폭탄 돌리기 하다가 중간에 터지죠? 서로 뭔가를 떠밀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X파일 관련해서 이런 모습이 있는데 언론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폭탄 돌리기 같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꽁 잡는 매. 그런데 물음표가 찍혀 있죠.
어제 대선 출마를 한 추미애 전 법무장관. 그동안 꽁 잡는 매가 되겠다. 여기서 말한 꽁은 한 분이 있습니다. 야권의 대선주라고 꼽히는 분. 어제도 뭐 이런 취지의 강조를 했는데 여당 내에서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젊은 바람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당대표 당선 그리고 취임 이후에 젊은 바람 얘기 참 많이 나왔습니다. 국회 안팎에서 조금 새로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모습 좀 볼 예정이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대체 공휴일입니다. 국회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는데 여야 합의는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좀 진척이 되고 있어요. 이 내용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엑스파일 얘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연일 논란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뭔가 조금씩 진척되는 듯도 합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친여 성향의 유튜브 채널 대표가 윤석열 엑스파일을 만들었다.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돌고 있는 이 엑스파일 버전이요. 한 3가지쯤 됩니다. 근데 그중에 한 가지 좀 초기에 좀 돌고 있었던 그 버전인데요.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게 좀 설명이 됐어요. 약 300장 분량 정도의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유튜브 채널 대표가 만든 것이다. 이렇게 좀 알려졌습니다. 자, 그 대표요. 만든 건 맞지만 이거 엑스파일 아닙니다. 취재용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내용이 좀 상당히 상세한 거 아니냐. 그리고 목차를 보면은 굉장히 뭔가 많이 좀 준비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좀 나와요.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 측 네거티브 대응팀 준비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실려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버전의 엑스파일로 간주되는 그런 문건들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이 좀 된 거예요, 지금요. 그러나 다른 버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 모릅니다. 누가 왜 만들었는지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야 윤석열 엑스파일 출처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 그쪽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송영길 민주당 대표, 홍준표 전 대표가 잘할 것이다. 이름을 거론합니다. 자, 김재원 이 최고위원이죠.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 송 대표가 제작의 원조다. 그리고 홍준표, 난 그런 파일 본 적 없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처음에 이 엑스파일 논란, 처음에 공론화시킨 장성철 소장. 여권 정부기관이 작성했다 들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이거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거죠. 뭔가 이렇게 서로 상대를 지목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여야에서 나온 목소리가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엑스파일 네. 대표님이 받으신 겁니까? 아니 엑스파일 없어요. 뭐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검증 자료를 쌓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검증 자료. 장 소장이 이야기한 20페이지짜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예, 상관없습니다. 20페이지. 아마 자체 내부에서 그동안 검찰총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 야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저는 이제 송영길 대표께서 이것을 전부 제작해서 유통시킨 그 원조라고 생각하는데 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맞을 가능성이 좀 많고 지금 이 소위 엑스파일 예. 제가 이제 이번에 처음 글 쓰면서 윤석열 엑스파일이라고 쓴 거는 정말 치명적인 실수예요. 그때 송영길 엑스파일이라고 썼어야 이게 좀 잘 됐는데 근데 어쨌든 이 엑스파일 내용은 윤석열 총장이 전부 다 해명을 해야 돼요. 돌파해야 돼요. 그거는 그렇죠. 사실 이 엑스파일 얘기가 나왔을 때 처음에 여러 가지 과연 누가 왜 만들었을까 여러 가지 이제 추정이 있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혹시 이게 여권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뭐 내용상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제 송영길 대표가 아니다. 그러면서 홍준표 전 대표 얘기를 하면서 약간 다른 설명을 한 거죠. 뭔가 추정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이 상황을 매일경제는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야권 분열 부채질하는 송영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더 아래쪽에 제목이 있는데요. 송영길 엑스파일 작성 의혹 부인, 야권 내 권력투쟁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옆에 보면은요. 사진과 함께 좀 더 설명이 돼 있는데요. 사실 이 엑스파일 관련 언급은요. 지난 5월에 처음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송영길 대표가 한 집회 장소에서 얘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조국 수호 집회에 참석을 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에 대한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엑스파일 이런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어제입니다. 엑스파일 안 만들었다. 홍준표 후보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지목을 하는 듯한 분위기예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네. 송 대표는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5월 발언 여기서부터 좀 시작된 측면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송영길 대표가 5월 25일 날 한 달 전에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X파일은 우리말로 하면 기밀 문서입니다. 기밀 문서 X파일하고 소위 말하는 찌라시하고는 좀 구별해야 돼요. 찌라시는 뭐 여의도 증권가나 정치가에 돌아다니는 게 찌라시고 예. X파일은 정부 기관이나 뭐 여당이나 이쪽에서 직접 개입이 된 게 X파일이죠. 통상 그렇게 부르죠. 그렇죠. 지금 막 섞어서 쓰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송영길 대표가 5월 25일 날 한 얘기는 차곡차곡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파일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정부 여당 뭐 아니면 정보기관이나 뭐 이런 데 좀 개입이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의심을 샀던 거죠. 근데 어제는 또 좀 말을 바꿨어요. 나는 X파일을 만든 적도 없다. 근데 이제 그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거기 야당에 아직 뭐 입당은 안 했지만 홍준표 의원이 잘 안다. 뭐 그러니까- 검사 출신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홍준표 의원도 또 얘기를 애매하게 했어요. 원래 사찰 전문은 윤석열 총장인데 정정당당하게 해명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세 가지 경우의 수로 봐요. 하나는 X파일을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개입해서 실제 만들었을 가능성. 뭐 그럴 가능성은 나는 뭐 높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고 예. 두 번째는 실제로는 별로 없는데 이관계, 반관계 이게 저위험 고수익이거든요. 들켜도 별로 책임은 없으면서 예. 성공하면은 상대방을 거꾸로 틀을 수 있는 게 이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야당끼리 내분을 유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제일 노리는 게 만약에 이관계가 맞다면은 예. 그 제2의 반기문을 만드는 거죠. 지금 야권의 제일 주자 1등이 윤석열 검찰총장인데 예. 이분이 아직 정치 참여 선언은 안 했어요. 정치 참여 선언 안 했잖아요. 예. 근데 다른 야권 주자는 아주 그 두각을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유승민, 원희룡, 그렇습니다, 뭐 지금. 별로 홍준표라든지 두각을 안 나타내니까 제2의 반기문을 만들어서 윤석열을 치면 치명상을 입히면 예. 차기 대선에 유리하다. 뭐 이런 발상에서 뭐 이관계를 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뭐 세 번째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예. 송 대표가 이제 당 대표 된 다음에 친문에 둘러싸여서 힘이 없잖아요. 뭔가 이걸 갖고서 좀 주도를 뭔가 좀 역할을 좀 해보려는 뭐 그런 시도가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있는데 지금은 X파일 우리 지금 찌라시 도는 거에 대해서 예. 누구도 확실하게 얘기는 할 수 없는데 다만 이제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예. 분명하게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암흑 속에서 이렇게 선거판이 내년 3월까지 끌고 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거는 2002년 그 이회창 노무현 대통령 때 붙을 때 그때 김대엽 병풍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이회창 병역 비리. 예. 근데 나중에 그 명예훼손하고 그 허위 사실로 처벌받았어요. 근데 선거는 벌써 끝나서 버스는 다 지나가고 끝났어요.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안 된다 이거죠. 정치 책임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런 건 이렇다, 뭐 이렇게 해서 좀 밝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그런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현근택 네. 부대변인. 사실 이 엑스파일 논란이 좀 복잡한 게요. 이 기사대로 처음에 5월에 송영길 대표가 이런 관련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굉장히 커진 거는 야권 성향의 평론가가 뭔가를 얘기하면서 이게 확 커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쪽은 여당의 당대표, 한쪽은 야권 성향의 인사로 보이는 분. 뭔가 각각이 나오면서 이게 커진 거예요. 자, 지금 뭐 민주당에 몸담고 계시고 또 법조계도 계시니까 이 엑스파일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근데 이 송영길 대표가 최초로 언급했다는 거는 좀 잘못된 거라고 봐요. 오. 왜 그러냐면 신지호 전 의원이요. 5월 21일 날 예. 주간조선에 어떤 기사를 실었냐면 야당 의원실에서 목격됐다. 그런 기사를 썼어요. 그리고 본인은 생각하기에는 여권에서 작성했을 것 같다. 그게 제가 알기는 언론의 최초 보도입니다. 5월 21일에. 근데 그 내용은 그렇게 많은 주목을 받지 주목을 못 못했어요. 받았죠. 근데 최근에 이제 주목이 되고 있죠. 예. 이 사건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송영길 대표가 조금 이렇게 나왔는데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만약에 결국은 어디서 작성했을 거냐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가기관일 거냐, 여권일 거냐, 야권일 거냐. 만약에 이거를 100% 여권이시나 국가기관에 작성했다고 한다 그러면 예. 지금 야권에 있는 인사들의 반응을 보세요. 어. 아무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이거 뭐 사찰이다, 이거 당장 뭐 예. 범죄행위다, 당장 수사해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거를 처음에 이슈화한 것도 어찌 보면 소영길 대표가 아니라 장성철 소장이에요. 예. 장성철 소장도 당연히 야권 인사잖아요. 그 이후의 발언들도 보시면 예. 홍준표 대표도 뭐 이거 뭐 평생 사찰하던 분이 이게 사찰 운운해서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황교안 대표도 이제 출마 염두에 보면서 보니까 아니 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나오면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이준석 대표도 그러잖아요. 아니 뭐 우리 당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보호 못한다 뭐 이러고 있거든.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여권에서 나왔다 그러면 야권이 일치 단결해가지고 반발을 강하게 하고 당연하죠. 이게 뭐 사찰이다 수사해라 이거 말이 안 된다 예. 이럴 텐데 별로 안 그러고 있어요 대부분 책임 있는 분들이. 그게 정구택 전 부대변인 보시기엔 이상하다는 거죠. 지금. 이상한 게 아니라 추론이 되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심지어 저는 최초 언급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것도 야당 의원실에서 목격됐다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작성을 누가 했는지는 약간 견해가 갈렸지만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황교안 대표가 옛날 징계도 했었고 그다음에 경쟁자고 지금 홍준표 대표나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연수원 이 검찰 내에서 한 9기수 10기수 선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황교안이나 홍준표 대표 보기에는 까마득한 후배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러면 검찰에 있는 내부 정보나 이런 게 잘 모일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뭐 이거는 야권의 내부 경쟁 과정에서 작성돼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아직 실체를 모르니까요.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추정, 어떻게 보면 또 의혹 제기,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런 분석들이 좀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국민의힘과 관련돼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거리 둬야 한다. 아니다. 이거 적극 방어해야 된다. 두 가지 목소리죠. 엑스파일 대처법 갈라진 국민의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뭔가 당내 반응이 두 갈래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다른. 여기 보면 뭐 이준석, 뭐 김재원, 김기현 여러 가지 이제 목소리들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당박주자라서 대응을 못한다. 그리고 뭐 아니다. 이거 뭐 이 당이 발짱 끼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가? 뭐 이런 반응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이런 얘기도 있네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서는요. 문건 분석해보니 뭐 대처 가능한 수준이다. 뭐 이런 목소리도 좀 여기 적혀 있습니다. 법률팀을 보강해 본격 대응에 나섰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뭐 여야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좀 있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윤석열 전 총장으로는 완주가 불가하다. 그래서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최세영 감사원장을 띄우기 위해서 오히려 그 내부에서 만들어낸 권력 다툼용 엑스파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저희 당내 인사로 아직 분류되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특히 논란이 된 엑스파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은 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한 문건이나 자료가 저희에게 입수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걸 뭐 이첩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공조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유력 후보가 아니고 떠나서 윤석열이가 낙마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일단 대선 후보가 어쨌든 이제도 달리는 후보가 그런 공격을 당하고 그런 공격이 국민의힘 안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마땅히 대응을 해줘야죠. 자, 김재섭 전 비대위원. 국민의힘 내부 지금 이 앞선 기사는 뭔가 좀 갈라져 있다. 이 반응에 대해 갈라져 있다 보이는데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어떤 반응들입니까? 뭐 실제로 그렇게 드러난 것만큼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의견이 갈라지거나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그래도 조금 이준석 대표의 말에 힘을 좀 실어주고 싶은 것이요. 사실 그 엑스파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지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뭐 그 오늘자 보도에 의하면 예. 뭐 친여 성향의 그 유튜브 채널 대표가 예. 어떤 문건이라고 하는 것 중에 일부를 작성했다고 하는 뭐 여러 것 가지 정도가- 버전 중에 하나에 대한 설명이 예, 나왔어요. 한 개 정도가 예. 이제 만들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버전도 다양하고 사실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예. 설령 이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되는 내용이라도 이미 인사청문회 때 상당 부분 검증이 된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당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이 엑스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개인적이고 예민한 문제거든요. 예. 윤석열 전 총장 스스로가 밝히지 않으면 오히려 공당에서 이걸 먼저 이야기했을 때 메시지가 엇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준석 대표의 이런 신중한 태도가 조금 더 맞다고 보고 사실 지금 이 엑스파일, 그러니까 형체가 없고 실체가 없는 엑스파일을 전제로 이준석 대표는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대응하지 예. 말자. 그다음에 김재원 의원이라든지 뭐 이재호 고문이라든지 하시는 분들은 예. 있으면 대응을 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두 분 다 가정에 기초한 이 의견 대립이라서 엑스파일의 실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으로 밝혀지면 곧 그 어떤 갈등으로 비춰지는 이 국면들은 금방 극복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게 엑스파일 내용이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사그라들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슈가 계속 살아남은 상황이라면 뭔가 커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입당을 해야지만 당도 나설 수 있다. 이런 분위기인 건가요, 그럼? 입당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윤석열 총장 스스로가 그 내용을 정면으로 이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건 할 필요가 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공당 자체에서 이 내용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메시지가 어긋날 수도 있고 잘못된 내용을 정치적 방어를 하다 예. 보면 오히려 잘못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입당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윤석열 총장 스스로가 이 엑스파일에 대해서 그 갑으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예. 더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박찬환 교수님께는 좀 다른 갈래의 질문 좀 드릴게요. 최근 이런 엑스파일 논란 그리고 어떤 그 메시지의 뭐 전원 정치 뭐 이런 지적을 받았어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좀 살짝 위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최재형 감사원장을 약간 주목하는 뭐 눈들이 좀 있거든요. 이 엑스파일 논란이 혹시 최재형 감사원장 띄우기 아니냐 이런 시각 존재하거든요. 아까도 약간 여권 내 목소리지만 그런 분위기의 발언이 좀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엑스파일을 누가 만들었냐에 주목하지만 저는 누가 활용하고 있는가에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누가 활용하고 있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엑스파일의 실체는 누구도 보지 못했지만 예. 그걸 누가 폭로했는지는 분명히 알아요. 여권 인사가 아닙니다. 야권 인사가 했어요. 그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한 분이. 그렇죠. 자, 그러면 야권 인사에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이게 사실은 지금 그 야권의 중진 이상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주류 인사들은 지금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준석 현상으로 당에서의 입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예.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마저도 말이 잘 안 통하고 자기 사람과 언론으로 똘똘 뭉쳐있는 검찰 출신 인사와 보수 언론으로 똘똘 뭉쳐있는 윤석열이 만약에 청와대에 들어간다면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말씀한 청와대는 지금 청와대가 아니라 다음 정부의 그렇죠. 청와대를 말씀하신 거죠, 네. 지금.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가 그동안에 돌았었냐 하면은 어떻게 최재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떴는가라고 하는 그 고민, 물음에 대해서 예. 많은 사람들이 정치권에 떠돌고 있는 개헌론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느 정도 합의를 봤다. 이런 소문들이 그동안에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중진들, 그다음에 이건 여야를 막론합니다. 예.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대통령 단임제 가지고는 어렵다라고 하는 개헌론에 대한 인식이 확산돼 있는데 예. 또 윤석열 체제로 갈 경우에 이거는 여도 야도 중진들이 아무도 바라지 않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헌을 갖다가 약속하고 개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의적이고 심지어는 개헌을 갖다가 할 의지가 있는 예. 최재형, 소위 말하면 말이 통하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야권에서 윤석열 대안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예. 의혹의 시선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사실은 뭐 홍준표, 한교안, 이제 예. 뭐 여러분들이 뭐
검증대는 통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 이게 마치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윤석열에 대한 견제 의식이 들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윤석열을 견제하려면 누군가 그 견제 소방서가 나서야 되는데 예. 본인들이 나서자면 이거는 권력지정으로 비치니까 쉽게 얘기하면 최재형 감사원장 그다음에 개헌론이라고 하는 고리를 통해서 예. 지금 윤석열 견제 그다음에 최재형 띄우기 이렇게 나서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엑스파일 누가 왜 만들었는지 일단은 오리무중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지만 이걸 활용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뭔가가 읽힌다. 이 분석이세요? 예, 현구택정 부대변인. 저도 짧게 얘기하면요. 아마 야권에 그거와 말고의 또 별도의 흐름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이준석 대표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전당대회 과정에도 사실은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해서 의견이 확 갈렸어요. 예. 이준석 대표는 정치 출발한다. 타고 싶으면 타라는 거였고 주호영 대표나 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다려야지 이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 후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승민 의원하고 친한 건 알고 있고 최근에 또 지지율이 오르고 있거든요. 또 엊그제 또 제주도 찾아갔어요. 근데 사실은 서울시를 먼저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머릿속에는 유승민, 그다음에 오세훈, 원희룡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당내 이른바 그렇죠. 대선 잠룡으로 꼽히시는 분들. 당내도 있지만 어쨌든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유승민이나 아니면 제가 예. 보기에 뭐 오세훈 정도라고 보는데 그다음에 이제 원희룡 정도 꼽을 것 같은데 아마 뭐 윤석열 총장은 들어오면은 뭐 그냥 불쏘시개 정도 쓰지 않겠느냐라는 게 대체적인 그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말씀처럼 최재형 감사원장을 띄워서 개헌 쪽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예. 이준석 대표는 당내 특히 그중에 유승민, 오세훈을 좀 띄우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아니면 제가 보기에 윤석열 총장을 뭐 알아서 해라. 나는 예. 모르겠다라고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과거에도 엑스파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좀 양상이 다르게 뭔가 이렇게 알려진 거 그리고 이게 뭔가 약간 서로의 이해관계 뭐 이런 거하고 맞으면서 여러 가지 좀 설명이 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얘기를 하다 보면 이분 역시 거론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 높이는 나라를 만들 것이다. 추미애도 대선 출마 선언. 여기 이제 도라고 붙인 건 이 조사 도는 여권 내에서 지금 이미 많은 분들이 출마 선언을 했다는 거죠. 촛불이란 얘기를 14번 썼습니다. 어제 출마 선언하면서. 상당히 강조한 거죠. 그 사진과 함께 기사가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출마 선언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시죠. 촛불 시민이 계셨기에 검찰개혁의 험난한 여정을 지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촛불 다시 시작! 추미애와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윤의 문제는 그냥 윤의 문제예요. 저의 문제가 아니고 윤의 문제 가지고 제가 갈등할 이유가 없죠. 쉬운 갈등 프레임 속에서 저 혼자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고 이제 그것이 실체가 드러나는 국면인 거죠. 지금은 진실의 시간이 온 것이죠. 그것뿐이에요. 그게 뭐 엑스파일이고 뭐고 할 것도 없죠. 진실의 시간이 오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 어제 출마 선언하기 전에 이미 본인의 어떤 출마 의사를 사실상 밝혔죠. 그러면서 꽁 잡는 매가 된다. 뭐 이런 표현이 좀 나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꽁, 여기서 말하는 매. 시청자 여러분께서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죠.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윤석열 저격수 추미애 대선 출마. 그런데요, 여당 내에서는 이거 아킬레스건 될까 소가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개운하지 않고 좀 불편하고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꼭 나오셨어야 했나요?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겁니다. 추 윤석열 띄워주기 우려엔 어제 방금 보셨죠? 방금 영상에서 이제 진실의 시간이 왔다. 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당내에서는 이른바 조국 넘기 이런 방향을 잡은 거죠. 뭔가 이제 극복해 보자. 그런데 이 방향과는 결이 달라서 고민이다. 정세균 전 총리 추미애 윤석열 인지도 올렸다. 이거에
이런 인식에 동의한다. 어제 이제 언론 인터뷰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걱정이다. 이 기사 이런 분위기죠, 지금. 자, 이와 관련된 여당 내 반응도 있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추미애 전 장관께서 잡으려고 하는 게 꽁은 맞는지 그 본인이 매는 맞는지 이거는 더 증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꽁 잡는 매 맞는지 증명해 보셔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시영 교수님. 네. 자, 일각에서는 오히려 꽁 잡으러 나왔다고 하지만 오히려 꽁 키워주는 거 아니냐. 가뜩이나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뭐 정치적 위기라고 하는데 혹시 뭐 이런 걸 극복하는 그런 계기를 오히려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여당 내에서는 그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난 1년 동안 1년 넘게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1위까지 올라오는데 가장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라고 평가받는 게 추윤 갈등이잖아요. 추미애 전 장관은 아마 동의를 안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언론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본인은 의도치 않았지만 추윤 갈등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예. 결국은 본인이 사퇴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 그 프레임이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은 당명 빼고 대통령 빼고 다 바꾸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가 돼 있습니다. 내로남불 안 하겠다라고 하는 예. 사람이 대표가 돼 있습니다. 그럼 대선 어떻게 치러야 됩니까? 민주당이 바뀌고 있다, 바뀔 것이다로 치러야 되는데 추미애 장관이 대선 후보로 나와서 경선에서 나오고 TV에 나오게 되고 또 윤석열 전 후보와 이제는 앞으로 후보가 될 사람하고 예. 만약에 언론에서 설전이 붙는다면 관심이 어디로 갑니까? 미래로 가는 게 아니라 과거로 가고 또다시 추윤으로 빠져요. 민주당으로서는 좋을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관심은 어디로 가느냐? 소위 진실의 시간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엑스파일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진실의 시간으로만 이야기가 채워질 겁니다. 근데 이게 과연 검증이 되느냐의 문제도 있고 호응을 얼마나 하느냐의 문제도 예. 있는 거지만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책 검증이나 인사 검증은 뒷전으로 미뤄질 거라는 거죠. 사실 윤석열 전 총장에게 예. 정책 검증을 받아야 된다. 나라를 도대체 어디로 이끌고 가려고 하느냐. 이 질문은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추 장관이 나서서 만약에 추윤 갈등의 어떤 그런 설화전으로 또 간다. 그러면은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게 돼요. 사실 뭐 이재명 후보나 이런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지금 경선 과정에서 또는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나타낼 정책들을 많이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예. 이거를 선보일 기회를 갖다가 박탈당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조국의 강을 이미 건넜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다시 조국의 강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 우려가 예. 여권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꽁을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꽁을 갖다가 봉황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추윤 갈등 전선이 또다시 대선판에 등장을 하면서 이게 민주당 입장에 좋을 것이 없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요. 김재섭 전 비대위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까? 아니면 뭐 나쁠 게 없는 겁니까? 아니면 안 좋은 겁니까? 저희 뭐 세간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추나땡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추나땡. 네, 추미애가 나오면 땡큐다. 뭐 이런 말이 그 뭐 공공연하게 돌 정도로 추미애 전 장관이 상징하는 것은 예. 어떤 윤석열의 대척점으로서 윤석열 전 총장을 핍박하고 막 이런 이미지가 사실 있기 때문에 야권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윤 총장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 그 야권 전체에도 큰 호재라고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뭐 나쁠 게 없다 아니라 호재다 이 자체가. 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그 추미애 전 장관께서 이제 나오시면서 꽁 잡는 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과연 그 매를 자처하는 추미애 장관이 예. 꽁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잡아본 적이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꽁한테 판판이 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와 꽁의 구도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 윤석열 총장의 입지를 더 강화할 뿐이지 저는 그것이 이제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을 꺾거나 예. 혹은 추미애 대표가 스스로 발광체로서 반사체가 아닌 발광체로서 본인 대선 후보로 우뚝 서기에는 아직까지는 그 추윤 갈등의 그 잔상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야권에는 큰 호재이지만 예. 여권에는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얘기를 좀 다른 분야로 좀 가져가 보겠습니다. 여당 내의 어떤 지지, 이 부분으로 가보겠는데요. 현근택 전 부대변인. 네.
추미애 전 법무장관 사실 그동안 장관 있을 때나 그 이후에도 어떤 강성 입장을 나타낼 때마다 사실 당내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은 게 분명하거든요. 자, 이번에도 대선 출마했습니다. 이런 지지층들 모두 모아서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지지율이 좀 오르고 있죠. 3위 정도는 하고 있으니까요. 예. 5% 6% 정도 넘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추윤 갈등은 이미 과거 지사다라고 봐요. 예. 끝난 일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최고의 이슈는 엑스파일이거든요. 엑스파일 내용은 잘 모르지만 예.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 내용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아, 이제 글로 이게 뭐 이슈가 되진 않는다. 그 그렇죠. 과거 왜냐하면 걸로. 거기 내용은 대부분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 이제 검찰총장 되기 이전에 검사 시절에 뭔가 뭐 수사에 봐준 게 아니냐라든지 예. 부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장모 문제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은 더 지속될 건 없어요. 새로운 이슈는 없는 거거든요. 예. 사람들이 뉴스를 볼 때는 새로운 이슈가 돼야 됩니다. 대선 후보로서 아마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이라든지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자체 본인이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해서 검증받는 것이고 예. 앞으로 있어서는 당연히 추미애 장관하고 어떤 갈등 문제가 다시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 이 파일들 내용이 하나씩 이제 공개되겠죠. 예. 그 공개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하고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그 이슈와 같이 가지는 않는 거다. 그렇죠. 제가 보기엔 같이 갈 리는 없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에 예를 들어서 강성이라 하는 당원들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뭐 부담스러운 건 있는데요. 저는 근데 이 당내 경선 구도라는 게 기본적으로 좀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1, 2, 3위 어느 정도 고착되고 뭐 4, 5, 6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예. 뭐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추미애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오면서 3위를 누가 할지 아니면 또 2위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경선 과정은 역동적인 게 좋은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추미애 전 장관의 대선 출마, 여당 내 대선 경쟁에서 어떤 영향을 좀 줄까요? 뭐 1등하고 그 다음 나머지하고 차별화가 커질 것 같다. 양극화가 굉장히 돼서. 양극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야당에서는 뭐 윤석열 후보가 출마를 선언 안 했지만 나오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좋은 거죠. 내가 왜 정치에 나오는가를 추미애 후보가 와서 계속 설명을 해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나오는 이유를 계속 잊지 않도록 설명해 주는데 여당에서는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재명 지사가 좋아하지 않겠어요? 지금 비문으로서 압도적으로 1등이잖아요. 친문은 이낙연하고 정세균 이렇게 여럿이 나눠 갖고 있잖아요. 여기에 추미애까지 뛰어들어서 친문표를 나눠 먹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후보는 지금 제 생각은 여당에서 3등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낙연 다음으로는 이재명, 이낙연 다음으로는 정세균은 틀림없이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아주 뭐 차별화로 분명하게 해서 친문 대통령에 대한 그 위기의식 같은 걸 더 불어주는다면은 잘하면 이낙연도 돌파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낙연하고 정세균은 뭔가 좀 주춤하잖아요. 뭔가 좀 친문하고 뭔가 자기 색깔 내는데 제대로 좀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 추미애가 저렇게 강경 발언, 선명성 있는 분명한 발언을 하면은 저는 뭐 여권 내에서 뭐 2등까지 충분히 뭐 가능하지 않느냐. 근데 그 이상의 추미애로서는 확장성이 없는 거죠. 그 문재인 대통령의 골수 강경 지지자 그 범위는 넘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까치하고 까마귀가 사이가 굉장히 나쁘거든요. 영역 본능이 강해서. 하지만 제주도 제가 가보니까 먹을 거 보잖아요. 그러면 까마귀가 그걸 물고 가고 까치하고 까마귀가 나눠 먹어요. 먹을 거 있다는 정보를 까치가 까마귀한테 주면 까마귀가 행동대장이 돼서 사람 관광객들 그걸 훔쳐가요. 그래서 구석에 가서 나눠 먹더라고. 지금 까치하고 까마귀가 지금 여권 후보가 돼야 되는데 자칫하다가 꿩을 키우는 매 이게 좀 될 가능성이 많아서 여권에서는 지금 야권에서는 엑스파일이 굉장히 뭐 혼돈이고 악재지만 여권에서는 추미애 후보가 어제 출마 선언해서 제가 덕담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좀 미안하긴 하지만 여권에 큰 악재가 될 가능성도 좀 있다. 그래서 과거에 탄핵 노무현 대통령 탄핵 찬성한 거 또 대표할 때는 드루킹 수사 또 독려한 거 이번에 대선 후보 좀 갈라치기 하는 이런 양극화를 좀 부채질할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새가 많이 등장합니다. 꽁, 매, 뭐 까치, 까마귀까지 등장을 했어요 지금. 최근에 정치권에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동물에 비유하는 경우가 참 많죠 요즘에. 한참 전에 뭐 소 얘기가 한참 나오는데 오늘은 새와 관련된 얘기가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치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못 봤던 현상들이죠. 한 가지 기사 그리고 몇 가지 사진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요. 이준석 대표 취임 이후에 당 대변인을 뭔가 토론 배틀을 통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서 뽑겠다 이랬죠. 그래서 전 국민을 상대로 공모를 한 겁니다. 응모해 주세요. 그리고 경쟁을 벌여서 선발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응모 결과예요. 아이돌 그리고 전 CEO 그리고 탈북자까지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토론 배틀 1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겁니다. 이 정도면 흥행 성공이에요. 그리고 지원하신 분들 대표를 보니까 이런 분들이 계신다는 겁니다. 다양하죠. 이준석 대표의 정치 실험 1호 공약인데요. 나이로 보면 18살부터 79살까지 아주 다양한 나이입니다. 그리고 560여 명이나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경쟁률은 141대 1입니다. 4명을 뽑습니다. 4명. 그런데요. 그중에서 2030 세대의 비율이 73%, 젊은 층이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분명한 변화입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TV 생중계, 문자 투표를 거쳐 선발할 예정이다. 여기 좀 더 보겠습니다. 지원자들 비율이 좀 어떻게 되는 건지. 20대가 41.7% 가장 많습니다. 30대가 31.6%로요. 2030 세대가 전체의 73%. 10대 참가자도 6.4%나 된답니다. 젊은 층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진을 좀 하나 보겠습니다. 보시죠. 이준석의 달라진 글씨체. 사실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방목록을 작성한 글씨체를 보고 참 말들이 있었죠. 말들이. 글씨체가 어떠네, 이게 신세대네, MZ세대네, 이런 설명이었어요. 그런데요. 지난 14일 대전 국립현충원 당시 쓴 방명록 글씨체하고 어제 제주 4.3 평화공원을 방문해서 쓴 글씨체가 좀 달라졌다. 이런 시각이 있어요. 여러분들께도 보시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번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보여주세요. 달라진 것 같은지요? 뭔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데 윤영걸 전 대표님? 네. 그러니까 언론의 한 일각의 분석은 이래요. 14일 글씨와 어제 글씨가 달라졌다. 뭔가를 그동안 이 글씨체 가지고 말들이 많으니까 의식해서 일부러 뭔가를 좀 쓴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 윤 전 대표님께도 보시기에는 달라진 것 같습니까? 네,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달라진 것 같습니까? 6월 14일 날은 좀 비문은 아닌데 글 자체가 좀 성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그 주체가 또 잘 안 보이잖아요. 대한민국이 잊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그건 대통령이 외국 방문했을 때 주로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네, 그리고 글씨도 조금 성의 없이 쓴 것 같은데 지금 어제 글씨는 굉장히 진하게 이 힘도 좀 줘가면서 글씨 처음 하는 글자가 굉장히 크게 썼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긴장을 한 아직은 좀 이준석 대표가 나이도 이제 36, 7 되고 저런 거 방명록 쓸 일이 뭐 있겠어요. 사실 그 나이 때 방명록 쓸 일이 많지 않죠. 거의 없죠. 축의금 쓸 때나 방명록 친구들 결혼식 가서나 이름 좀 써. 그것도 이름만 쓰지 저런 글은 안 써봤잖아요. 그러니까 좀 악필이긴 한데 또 대학도 컴퓨터 공학 전공하고 하니까 주로 컴퓨터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저런 것 같은데 저 정도는 충분히 좀 이해해주고 저렇게 발전하는 모습 보니까 저는 좋고 또 정치인으로서 대표까지 했으니까 저렇게 진지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 저는 그래서 글씨체보다도 저렇게 노력한다는 면에서 저는 좋게 봤습니다. 사실 과거에 정치인들 방명록 글씨가 주목받은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주로 오탈자입니다. 이거 틀린 글자 썼네 이런 거 지적이었는데 이번에는 글씨체 자체가 좀 주목을 받아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최근에 그런 얘기들을 의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사진 이 사진만 보시면 여기가 어디인 것 같으신가요? 이게 국회 본회의장 모습이었습니다. 어제입니다.
이번엔 멜빵 청바지 입고 등원한 유호정 의원, 정의당 의원입니다. 과거 이제 옷차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조명을 좀 받았었죠. 근데 어제는 이런 차림이었습니다. 이것도 확실히 변합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런 모습으로 의정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사진으로 실려 있는데 김재섭 전 비대위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진? 뭐 원래 유호정 의원이 국회에 이렇게 옷을 좀 편하게 입고 오는 것으로 좀 유명하시긴 하죠. 앞서서도 좀 주목을 받았었죠. 네, 원피스를 입어서 이제 한번 그게 화제가 됐던 적도 있었는데, 예. 저도 사실 국회에 출입할 때 옷 이렇게 좀 편하게 입기로 또 유명한, 저희 당에서는 유명했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셔츠를 입지 않았던 것처럼. 예. 그래서 전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사실 직장을 우리가 갔을 때나 아니면 어디 뭐 외출을 할 때 가볍게들 많이 입는 복장들이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그것이 장소가 국회라는 좀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는 것인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결국 유호정 대표 스스로도 비례대표고, 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각계각층 연령대의 어떤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죠. 그 연령대나 그 직업군을 대표하는 자리로서 목소리를 내줄 필요가 있거든요. 유호정 의원은 분명히 이 옷이 편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예. 지금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노동자를 대변하기 위해, 노동자의 복장을 하기 위해. 그리고 얼마 전에 국감 때도 제가 그 작업복을 입고 국정질의를 국감을 치렀던 적이 또 있어서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은 어떤 분명 상징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그 노동자를 대표한다. 난 20대, 30대를 대표한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줄 수 있어서 예.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거죠. 노동자 작업복, 유래가 작업복이다. 활동하기 편해서 종종 입는다. 이런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확실히 아까 기사 하나와 사진 두 장 봤는데 뭔가 이런 게 주목받는 게 약간 변화의 모습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뭐 젊은 바람, 뭐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좀 딱딱하지만요,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정책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내용은 대체 공휴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사가 두 가지 준비됐는데요. 먼저 제목이 작은 거부터 보겠습니다. 대체 공휴일 확대, 광복절부터 적용.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물론 이제 본회의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 정도 통과되면 어느 정도 결정됐다고 보죠. 자, 대체 공휴일. 그러니까 여기 아래 보세요. 대체 공휴일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건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이 올해 유독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직장인분들이 이건 뭔가 손해보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겹치는 날이 지난 다음에 첫 번째 비공휴일, 그러니까 평일 하루를 공휴일로 정하는 겁니다. 하루 더 쉬는 거죠. 그런데 논란이 됐던 부분은요. 이게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법안 내용이요.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어떤 기업, 회사는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아니, 누구는 적용받고 누구는 못 쉬고 이게 뭡니까?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옆에 기사 보겠습니다. 대체 휴일은 월요일. 국민의힘은 영세 업체 제외에 반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5인 미만 이거 왜 빼는가 반발했다. 그래서 이거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데 여당에서는 좀 강하게 추진을 하는 거죠. 국민의힘 어제 행안위 표결 않고 퇴장했습니다. 여당은 이달 중 본회의 처리키로 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노동계에서는 모든 사업장 포함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또 내놓고 있죠.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어제 여야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 법안이 이제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요. 그리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서 정부가 대체 휴일을 정부 대통령령으로 좀 더 확대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력에서 사라졌던 빨간 날을 여러분 되찾는 대체 휴일법 통과와 함께 좀 더 전 국민에게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사이 법안은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공휴일도 빈익빈 부익부입니까? 이 정부는 대체 왜 사사건건 국민을 갈라치기 위해서 서로 비교하고 헐뜯고 싸우게 만들지 못해 안달입니까?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 인하여 어떤 중소기업이나 벤처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영향이 있을지 기본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본 경제 충격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있지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들에게는 실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완전히 박탈하는 어이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자, 현근택 전 부대변인. 민주당은 좀 약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와요.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예. 근데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예요. 예전부터. 왜냐면 지금도 어떤 몇몇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대체율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인정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지금 올해 이제 8월 달 이후로 이제 4번이나 나왔는데 저는 이게 진작에 해결됐어야 될 문제라고 봐요. 여론조사도 보면 한 70~80% 정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여론을 따라가는 거라 보고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는 이제 5인 미만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소규모 사업장은 제외가 된다는 그렇죠. 거. 저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근로기준법상과 약간 충돌 문제가 있어요. 근로기준법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유급휴가 적용 안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충돌 부분인데 저는 이거는 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법적인 어떤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런 법 충돌 문제는 입법으로 해결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과 이상 사업장을 구분해서 할 필요는 없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뭐 근로 시간이라든지 실제로 더 필요한 거는 5인 미만 사업장일 수도 있어요. 물론 영세 사업장, 식당이라든지 작은 가게들이 휴일을 주게 되면 뭐 수당도 더 줘야 되니까 문제는 있겠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5인 이상과 이하로 이번에 갈라놓을 필요는 저는 없다. 그래서 현근택 전 부대변인도 약간 좀 아쉽다는 개인적인 생각이시네요. 생각에는 저 근로기준법과의 문제는 법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해결하는 방향이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석 전 비대위원은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일단 이건 신중히 가야 된다. 그리고 뭔가 더 알아봐야지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냐고 약간 반대를 하고 있어요. 어떤 배경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 임시 그 공휴일 대체 공휴일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이영 의원이 말했듯이 과연 이 그 대체 공휴일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미치는 사회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충분히 합의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절차적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예. 사실 지금 이제 임시 휴일 자체가 급하다고 하면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임시 휴일로 지정을 할 수 있거든요. 특별하게 그 날짜만 지정하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그럼 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사실 되돌리기가 어렵고 또 법 자체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돼야 되는데 예.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공청회 때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이야기가 좀 그 반영되지 않았고 예. 대부분의 부처에서는 이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뭐 고용노동부라든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으로서 휴일을 강제하게 되면 어떤 영향들이 미칠지 모르니까 예.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더 찬찬히 살펴보고 이 대체 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이 우리 국민 전체한테 큰 이득이 되겠다. 어떤 식으로 지정하면 좋겠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때 다시 하자.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말자라는 절차적 문제를 지정하는 것이지 저희가 국민의 휴일권을 보장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그러면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왜 서두른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그 내심의 의사까지 살필 수는 없으나 하필 이렇게 국민의힘과 다른 부처 관계자들도 반대하는 상황에서 밀어붙이니까 예. 그러면 당장 선거를 의식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박찬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또 논란이 된 지점이 아까 이 기사에도 나왔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쉬어야 된다. 아니 쉴 거면 다 같이 쉬든가 다 같이 안 쉬든가지. 누구는 쉬게 되고 법적으로 누구는 못 쉬게 된다. 이게 뭡니까?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네,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게 그걸 만들었을 때 지킬 수 있는 법이 있고 또 지켜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만든다고 해서 다 바뀌지는 않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최저임금제 만들었지만 사실 알바생들 최저임금 다 못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시행하니까 예. 이제는 그렇죠. 학생들도 다 알아요. 예. 최저임금 못 받는 다들 인식하고 있죠. 다 노동청에 신고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 5일 근무제도 사실은 공공기관부터 먼저 시행했습니다. 예. 강요하지 않았어요. 일반 기업에다가. 그런데 이것이 소위 일반화가 되면서 이제는 대기업 또 중소기업 이게 또 노동시간 단축으로 해서 되는데 자 문제는 이거를 뭐 여권도 그것이 뭐 내년 선거가 됐든 아니면 코로나 이후에 지금 경제 활성화가 됐든 예. 빨리 좀 해야 되고 하고 싶은데 문제는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유급 휴일을 갖다가 법으로 보장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영세하니까 예. 니들은 좀 예외적으로 해둘게. 이게 예. 근로기준법이 있는데 대체 휴일을 갖다가 전 국민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 예. 이 법 근로기준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 52시간을 갖다가 대기업 하다가 중소기업으로 지금 확산하고 있는데 예. 이것도 지금 중소기업에서는 부담스럽다고 하고 있는 마당에 올해 후반기에 4일 더 놓으세요라고 법적으로 밀어붙이면 중소기업의 반발이 굉장히 클 수 있다. 이런 부담감이 있으니까 일단은 상징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들에 다 적용을 하고 향후에 점진적으로 5인 미만까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민주당의 이제 상황인 거죠. 그런 점에서 5인 미만은 왜 빠졌냐? 예. 있던 휴가를 뺏은 건 아닙니다. 있던 휴가를 그렇죠. 뺏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휴가 이제 쉬는 날을 더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이제 휴가를 갖다 늘리는데 근로기준법은 사실은 뭐 주휴수당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예. 좀 쟁점거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묶어서 국민의힘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정말로 쉬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예. 주휴수당 문제, 그다음에 노동시간 문제 여러 가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과 함께 근로기준법을 갖다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좀 개정을 하는 쪽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여당이 절대 다수당이잖아요. 뭐 의지를 가지면 아마 이거 법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당은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다. 그럼 법으로 될 겁니다. 지금 방향은 이렇습니다. 지금. 자, 다음은요.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입니다. 이것도 꽤 심각하고 진지하게 논의가 지금 쭉 이루어지고 있죠.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일단 정부의 입장은 이래요. 복지부 수술실 CCTV 2년 유예 뒤 의무화. 이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에요. 일단 도입을 하는데 2년 유예. 적용을 안 하고 그 뒤부터 하자. 뭐 이거예요. 그런데 어제 국회 복지위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곳인데 추가 논의를 하자. 여야 합의가 안 된 겁니다. 이 부분은. 이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자, 환자들은 환자 보호에 꼭 필요하다. 의료계는 이거 의료진 너무 부담 준다. 이거 족쇄 채우는 거다. 반대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고요. 여야도 아직 합의는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당은 이거 설치 빨리 법안으로 합시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요. 이거 좀 신중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설치를 과연 구체적으로 어디 할지 이런 것도 좀 논의해야 되는데 약간 이런 입장이 갈리고 있는 거예요. 윤영걸 전 대표. 네. 이거 오랜 공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CCTV 설치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CCTV 설치를 어디다 하느냐가 중요하지 뭐 설치하는 자체는 저는 뭐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근데 다만 이제 수술실 내부에 하는 거. 아예 그냥 내부에 하는 거 아니면 입구에 하는가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이거는 조금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수술 내부를 다 들여다보는 거는 좀 의료진들 족쇄를 채우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리 수술이나 뭐 성추행이나 뭐 이렇게 수술 사고 이거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좀 급하지 않느냐. 그러면 수술실 밖에도 설치하는 거 아니냐.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설치하는 거는 반대는 안 합니다만은 그런 내용을 좀 보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당이 대체 휴일하고 CCTV하고 그 강도가 좀 달라요. 대체 대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본회의에서 겁니까? 이달 말 처리하는 거자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겠어요? 수많은 근로자들 지금 정부의 가장 큰 지지자들이 4050들이 이거 다 박수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서는 거예요. 근데 CCTV는 예. 의료계는 싫어해요. 예. 근데 경기도지사부터 좀 세게 미는 쪽도 있어요. 환자들은 또 선호하는데 의사들은 또 싫어해요. 예. 그러니까 이솝 우화에 심포도하고 비슷한 거 심포도. 포도가 단 거는 대체휴일 같은 건 얼른 자기가 먹고 예. CCTV는 좀 복잡하니까 지금 보건복지위에도 지금 올리는 거를 결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거 법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또 2년 유예 뒤에 뭐 의무화한다니까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죠. 예. 저거는 뭐 계륵 같은 거죠, 심포도. 그러니까 이거는 부담스럽다는 겁니까? 그렇죠. 단포도 같은 건 벌써 먹었죠. 상임위도 다 차지하고 있는데 저거 못 하겠어요? 근데 저건 시간 끄는 거예요. 지금 그럴 그러니까 정도로 야당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악역도 니네 좀 나눠서 갖자. 좋은 거는 내가 독식할 테니까. 뭐 그런 저희가 좀 보는데 예. 그만큼 CCTV에 관한 법이 좀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왜 의료진들이 코로나 일선에 세우는데 예. 여러 가지 뭐 지방의대나 이런 거 갖고 파업도 한다고 그거 갖고 시끄러웠잖아요. 예. 이 병원 수술실 병원 내부에 CCTV 다 한다면 의사들이 그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담감 같은 것도 갖고 야 우리가 범죄자냐? 그리고 수술도 FM대로 정해진 대로만 하지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또 안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반발에 좀 의식이 있기 때문에 저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박창환 교수님, 정무택 전 부대변인도 발언 요청하시는데 그건 박창환 교수님 말씀하신 뒤에 기회 드릴게요. 일단 이 CCTV 설치에 대한 의견 그리고 여당에서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이건 좀 대체 공유라고는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뭐 CCTV를 결국 저는 설치 안 하는 게 좋은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동안에 환자에 대한 뭐 대리 수술, 정말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수술을 한다던가 그로 인한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성희롱이나 뭐 이런 사건들, 성 관련 사건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마취 상태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 그다음에 재발 방지가 안 되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참다 CCTV 달아달라 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을 만드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코로나 이 시국에 의료계와 현 정권이 갈등을 너무 많이 빚었다는 겁니다. 앞서서 이미 갈등이었었는데 그렇죠. 이미 갈등을 빚어서 사실은 뭐 의대 정원 문제, 정원 확대 문제 가지고도 이미 큰 충돌을 한번 겪었고 그다음에 뭐 의료 수가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지금 또 의료계의 협조를 받아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 사실 의사들이 안 좋아하거든요. 계륵 같은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뭐 야권도 하자는 거에는 다 동의를 하는데 어디에다가 설치할 거냐, 안까지 할 거냐. 그게 좀 달라요 지금. 그다음에 열람을 누가 할 수 있느냐, 돈은 누가 내느냐, 그다음에 해킹 방지 노력은 또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것들이 남아있네요. 그렇죠. 지금. 이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여야가 아직 합의를 못 봤고 그다음에 한다손 치더라도 의료계에 일단 법은 만들었으니까 국민 요구대로 CCTV는 다 하는데 의사들이 난감해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또 수용을 해야지 또 코로나 시국에서 협조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혼자 단독으로 강행하기 좀 부담스럽다 이겁니까 지금? 그렇죠. 박수를 받는 것 못지않게 되돌아올 상처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건 뭐 일단은 하려고는 하는데 속도 내는 거는 조금 국민의힘과 좀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뒷감당이 들어오니까 같이 하자 이러는 겁니다. 예, 현구택 전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게 지금 대체 공휴일 문제하고 좀 다른 거죠.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의료계 반대가 있는 것이고. 근데 저는 국민의힘 입장이 과연 CCTV 설치하는 게 찬성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수술 밖에는 지금도 있습니다. 있어요. 사실은 이 수술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가장 문제자는 게 대리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문제잖아요. 물론 지금 뭐 성추행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명 있는데 안 이루어지겠지만 최근에도 뭐 어떤 언론사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수술 과정에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죠. 그런 걸 어떻게 잡을 거냐. 수술 밖에 설치하면 그걸 잡을 수 있어요? 못 잡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당연히 의사들이 싫어하겠죠. 근데 우리가요.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치원에 우리가 설치할 때도 그렇게 유치원에서 반대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로 인해서 그 폭행 문제라든지 아니면 학대 문제가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문제가 됐을 때 그걸로 또 공개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방법은 찾으면 된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밖에 설치하는 거는 의미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은 여론 때문에 이걸 어쩔 수 없이 약간 끌려가는 모양인데 뭐 제가 보기에는 입장을 확실하게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 생각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재섭 전 비대위원. 저는 CCTV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 의료계가 반대를 해서 의사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반대를 한다. 이거는 굉장한 오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의료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의료계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성추행이라든지 대리 수술 문제들은 분명히 이제 근절이 돼야 되고 그거는 사실 조금 더 그 내부 고발 제도를 강화하거나 설치가 미설치된 그러니까 수술실 입구 쪽에 그 CCTV를 설치하는 문제들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결정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CCTV가 수술 내에 설치가 되는 경우에는 의사들 같은 경우에 최대한 보수적인 형태로 수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상황이 위급해서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보다 내가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은 프로토콜을 지키는 방식으로 수술이나 시술에 의사에게 가장 안전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의료행위 자체가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성추행이나 이런 문제 굉장히 큰 문제고 근절돼야 되는 문제지만 사람의 생명 앞에서 의사들을 존중하고 의사들을 믿어줘야 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정치권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반대한다는 이유로 사실 이렇게 CCTV를 강행을 하게 되면 그런 의료의 질 자체가 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좀 반대를 좀 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추가 논의필이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지금 멈춰 있어요. 뭐 정부는 그냥 원칙적 어떤 입장을 좀 밝힌 상황이고요. 이거 아마 국회에서 계속 얘기가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재명 경기지사가 강력히 추진한 거라고 또 이거 같이 또 이게 항상 거론이 되는 상황이죠. 이게 또 아무튼 상황이 이렇습니다.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 한강공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뉴욕 거리에서는 술병 들고 다니면 처벌. 그러니까 외국은 이렇다. 그런데 우리나라 서울공원에서는 참견말라 술판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 얼마 전에 어떤 한 일이 있은 뒤에 이 야외에서 술 먹는 거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딱히 이게 한강공원 가보니까 여기 보시면 뭐 취객들이 다 점령을 하고 있다. 가족들 단위로 온 분들이 참 불만이 많다. 뭐 이런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